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한국에 2019년에 도착했고 탈북은 2018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2020년부터 3월부터 아주 귀신같이 단 한 명의 탈북민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거의 막차를 타고 한국에 오신 김희정님 모시고 최근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김희정님의 스토리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 손전화,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하죠. 한국에서 북한과 통화할 때 그 가운데서 중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그러면 통화 음속으로 저쪽에서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런 목소리가 날아오는데 그런 분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거 하느냐 궁금했는데, 북한의 국경 연선인 무산에서 이 전화 연결만 7년째 해주다가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김희정님이 이렇게 자세한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함경북도 무산에서 어느 한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무산에서 나섰고 무산에서 나서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온 김희정입니다. 군대 다녀오셨군요. 네. 제가 군대 갈 때는 김일성이 시대라 여자들은 잘 군사복무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원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군사동원부에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80년도에 제가 졸업할 임시에 80년대? 네, 80년대에 제가 졸업할 임시에 동원부에서 오라 해가지고 가서 군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군대에는 평양 고사포 사령부고 또 고사총 14.5mm 고사총을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통일병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일병사라고 하면서 정말 희열이 넘쳐서 나갔지만 청춘은 다 바쳤고 오늘날에 와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나지 않았는가, 나라를 잘못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막바지 길을 걷게 된 것도 또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힘든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또 군사복무에서 제대돼 가지고 고향에 와서 강산병원이라는 그러한 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산병원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그래 딸 하나를 슬하에 둘 때 그 당시에는 정말 미공급이 시작돼 가지고 너도 나도 사람들이 먹을 걸로 아우성을 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키우느라 병원도 그만두고 몇 년 육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출판물 보급소라는 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출판물 보급소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당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는 여성들도 한쪽 바퀴를 저국이 무슨 그런 걸 한쪽 바퀴를 수레바퀴를 메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당이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간부부에 등용 사업을 안 하겠는가 하고 제안이 들어왔댔어요. 그래서 간부부에 등용 사업을 하고 어느 행정기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도원으로. 네, 잠시만요. 지금 자기소개를 우리 김희정님이 이제 유튜브든 어디든 이게 처음 자기 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강연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살았던 얘기를 강연처럼 쭉 하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 긴장되잖아요. 저 보면서 그냥 살았던 얘기 쭉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결국 어쨌든 나중에 차츰 얘기하겠지만은 한국에서 전화 가면 그거 받아주고 사람을 불러서 소개하고 전화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한 7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포커스 맞춰서 한번 해볼 건데, 전화 연결해주는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0년도 가을부터 하게 됐는데 2010년도 가을에 배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생각해보다가
이런 일이 하면 조금 괜찮게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저길로 처음에는 선전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선전화를 아무 이렇게 뭐 내가 다루는 법도 모르니까 처음에 조금 물어봤어요. 내가 심부름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 나 진짜 살기 힘들어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 하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일을 하면 자기 그런 그 대상이 없어지고 자기도 벌어먹기 좀 힘들어지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만 해달라. 아, 전화기를 몸에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무상권에서 조금 그래도 얼굴이 있었으니까 그때 전화기만 운반해주고 사람만 운반해주고 사람을 어디 가서 데려오라면 데려다주고 이것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 선전화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선전화 하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치 직장 들어가면 견습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전화를 가진 사람의 뭐 막말로 하면 꺼봉이 돼가지고 야 저 사람 데려오라 어느 지역에 나가서 사람 데려오라 그럼 데려다 주고 전화는 그 사람에서 돈 받는 건 다 그 사람 처리하고 심부름해서 돈 받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몇 년 하셨어요? 그렇게 심부름은? 2년 했습니다. 2년. 그리고 독립을 하셨겠네요. 자기 전화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그 2년 할 때 그러면 저 지방 나가서 사람들을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최고 함흥까지는 가봤습니다. 함흥에 가서. 네. 그래 함흥에 갔을 때 아 저 뭐 누가 통화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럼 반응들이 어때요? 엄청 긴장하지 않아요? 간첩이라도 보는 듯이. 엄청 긴장하고요. 네. 실제도 농촌 같은 데 가면 저 농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라 그 가족들은 완전 죄인 취급을 받다니까 다 떠오는 거예요. 보이브 스파인지 네, 진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가면 어. 우선 이게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하고 네.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 보이브에서 탈북한 가족 때문에 박해를 받다 보니까 떠보느라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친척이 없어, 뭐 우리 그런 아들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뭐 한국에서 또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것이. 암호를 줘요. 예. 자, 우리가 자랐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하는 이런 암호가 있고, 처음 찾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나를 뭐이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거는 둘만의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친척도 모르는 사연이니까 그런 걸 알려주면서 내 어디에 점이 붙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네, 바깥에서 저희가 문이 걸린 상태에서 바깥에서 아니 어렸을 때 그 어깨가 이렇게 엄마한테 맞았다던데 또 엄마가 이런 점을 정말 넌 가지고 나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던데 하고 하면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보이브가 아니구나. 보이브는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한국에서 100만 원 보냈다 하면 몇 퍼센트 됐나요? 그때는 돈액수가 많으면 그거나 본인들한테 85%까지도 줬습니다. 와,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대요? 본인한테 몇 프로가요? 지금은 50%밖에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40%도 그러니까 그 돈이 40%냐 50%냐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본인이 손에 가냐 못 가냐가 우선 중요합니다. 일단 카메라만 보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2년 견습을 하고 그 휴대전화는 어떻게 장만한 거예요? 솔직히 휴대전화를 하면 다 여기 이 길에 들어서면 우선 숙제가 있다. 이 길에 들어서면 무슨 자기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무슨 사람마다 다 들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고난들이 오더라고요. 뭐 보이브에 끌려가고 단속당하고 막 이런 거. 그렇다고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하면 우선적으로는 보이지돈들 또 복관들 자체부터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 맡고 네, 내가 오늘에는 좀 숙제를 받았는데 네가 오늘 좀 나를 얼마큼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보이지도 다 알면서 눈 감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공안원들은 카바까지 서가지고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는
집에서도 전화가 어진간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집 전화되는 집까지 가서 딱 데려다주고 바깥에서 카바를 서주다가 데리고 와요. 자기가 망봐주는구나. 망봐줘요. 예. 네. 그리고 뇌물 달라는 거는 뭐 숙제 자기가 맡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는 예. 돈 달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숙제 받은 숙제를 거. 받았는데 예. 네, 숙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와달라.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요구해요? 숙제가 또 보통 정도로 중국 돈으로 3, 4천. 3, 4천. 작아서 2, 3천. 뭐 한 달 번 거 다 돼야 되겠네. 네. 여기서 실제 사람이 100만 보내면 저희가 무슨 프로를 떼야 얼마만큼 떼겠어요. 예. 근데 그 프로가 내가 한 달 진짜 사람을 한 10명 해야 그 숙제가 돼요. 와. 그래 못 준다 하면 속으로 앙심을 품어요. 다음번에 뭐 걸리기만 해봐라. 문제는 근데 그게 한 놈이 아니고 안전원도 달라고 보위원도 달라고 보위부도 여러 명이 달라고 막 그런 거 이걸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은 진로 걸어 못 가요. 오토바이가 온다? 오토바이들은 대체로 북한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복간이에요.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돌아서요. 얼굴을 볼까봐 돈 달랄까봐 이렇게 다니는 데가 많아요. 평 주민들은 진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정말 척척 재주며 살면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겠는데 그렇게 뭐 10번 주다가 한 번 안 못 준다? 이러면 그 사람은 완전 죄인지. 뭐또 구실 붙여가지고 뭐 근데 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잡아가진 않고 못 살게 그러겠죠. 네. 돈 나올 때까지. 그러면 2010년 그때는 무산에서 집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집이 안 되고 다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나요? 언제부터 산에 올라갔어요? 2013년도 가을 어디 아무튼 13년도 막바지부터 산에 다니는데 산이가 편안했어요. 그때 왜냐면 집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되는 부분은 파장 장애로 인해서 파장이 조금 숨새 들어오는 데는 그 파장이 이렇게 한번 꺾여서 맞부딪혀서 나가는 이 파장을 잡아야만이 저희가 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화 파장이 들어와서 네. 북한의 어느 산에 부딪혀서 딱 가는 그 지점을 골라내야 되는 그 거죠.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모르면 온 산을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방해 전파가 엄청 세졌다. 2013년도부터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무슨 독일 게 들어왔다, 무슨 게 들어왔다. 탐지기. 예, 완전 전파 방해. 소문들이 전화 브로커들 사이에는 뭐 다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뭐이도 들어왔단다, 뭐이도 들어왔단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안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정보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정보로 따라 가다가 잡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데려다 전화하겠다는 건 중국에서 다 지시를 줘요? 아닙니다. 예. 중국에서 옛날에는 브로커들이 지시를 줬는데 이제는 한국하고 전화를 빵빵 하다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접 전화해요. 누구 좀 찾아달라. 네, 한국에도 그걸 하는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 이쪽에 들어서면서 그런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와 북한에 전화하는 사람하고 이제 1대1로 이제는 지시가 가능해졌다가 네.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면 길목마다 지키지 않나요? 길목마다 지킬 때도 있고 잘못 걸리면 지키는데 걸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어떤 형장을 하냐 산에 나무하러 가는 형장 그다음에 뭐 밭을 그 어디 농사지으러 가는 서토지 일으러 가는 예, 서토지꾼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가고. 사람 예. 다 가게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저 사람은 산에 나무 이렇게 손전하러 가는구나 대체로 알려요. 이제 고인물들은 딱 보면 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전원들도 알겠네. 쟤는 저 수상한데 산에 가네. 뭐 이래. 막 짐을 안 드세요? 산에 갈 사람이 아닌데 산에 간다. 심지어 노동 순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국가 재산을 탐호 낭비하는 사람들을 잡는 무슨 디젤류라든가 이렇게 부속품들을 빼내다가 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손전화 브로커를 잡아요. 왜냐하면 형색이 산에 나무하러 갈 형색이 아닌데 그렇다면 붙잡아서 수색. 1차적으로는 짐 수색만 해요. 짐 수색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몸 수색을 하는 거는 자기네가 허용이 못 되니까 그 다음에 보안소로 데려가요. 보안소로 데려가서 보안원들이
여자니까 여자를 데려다가 몸수색을 시켜. 예. 그래서 잡혀서 엄청 감옥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본인은 그런 수색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산에 갈 때? 저는 나무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나무 처음에는 밭을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나무하는 형색을 해가지고 세면 수건을 입고 있으면 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그 농촌 리에 내가 오늘 제사날인데 제사를 간다 아버지 제사를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음식을 꾸려가지고 갈 때도 있고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휴대폰은 보통 어디다 숨겨요? 휴대폰은 대체로 네. 불의 지원 밑에다 숨기고 아, 그때다 숨기고. 예. 예. 그렇게 하고 가슴에다가 숨기지 않으면 모자, 꽃갈 모자,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꽃갈 모자 뒤에다 숨겨서 임의순간에 버릴 수 있게끔 예, 간단하게 가는 때도 있습니다. 후에는 제가 전화가 잘 되는 농사를 짓는 밭을 500평 샀어요. 예. 중국 돈 1,700원 주고 170원 주고 샀는데 싸네. 여기는 싸지만 그때는 좀 좀 비싸게 예, 뭔 농사도 안 되는 밭을 그렇게 비싸게 샀냐. 그러나 저는 목적이 있어서 샀기 알고 보니까 농사는 안 되는데 전파가 잘 미치는 땅이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경비막을 짓고 그 경비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아무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전화를 했지만은 그 경비막도 편안치는 않았어요. 왜냐면 500 탐지기 초소가 이동 탐지기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동 탐지기를 메고 다녔어요. 500 탐지기 초소라고 해요? 그거? 예, 500 탐지기 초소. 예. 국가 보위 사령부 소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무산군에 이렇게 수비대산 밑에 사무실을 건설해가지고 와서 있었어요. 계속 산다니겠구나, 그 사람들은. 네, 거대질로 산다네. 걸려봤어요? 한 번 현행 걸렸습니다. 전화하다가? 네, 나는 저도 걸레 못 봤으니까 이동 탐지기가 있다 하는 건 말로만 들었지 실제 본 적은 없었는데 네, 한 번 걸려가지고 이동 탐지기 걸렸는데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야 되는데 켜놓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이제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겠다 하고 알았어요 하고 한국에서 좀 기다리라 그래서. 예.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산을 들어라 하는 소리에 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도시락만한 가방을 하나 메고 있는 작구나.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로코장만한 가방을. 그래서 좀 무슨 사람이지 하는 순간에 내 전화기에서 금속 굽는 소리 같은 게 하고 나는 거예요. 그 이동 탐지기하고 내 전화기가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동 탐지기구나. 이렇게 하고 현행 잡혀가지고 예, 보위비에 또 끌려갔어요? 네, 끌려가서. 그럼 그 꼼짝달싹 한국하고 통화하던 게 들켰는데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는 운이 좋았는지 제가 그때는 또 그 전에 단련대로 들어가서 단련대 생활을 한 그 기간인데 단련대 생활하면 무조건 이중 처벌을 받아가지고 감옥 교화를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운이 잘 되다니까 교양처리로 나왔습니다. 뇌물 또 많이 썼겠네 뭐.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돈을 받아다 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넘기다 보내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네. 주로 뭘 했어요? 저희 돈 받아다 주는 거는 반부가 음모제라고 하면서 네. 저희를 보고 저희가 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반부고 음모제라고 하면서 원래 선전화 하는 거는 2년까지 교화가 있고 없었어요. 그러더니 5년으로 불어났어요. 이제는 단련형도 없고 무조건 교화다. 저 원호님 거의 죽지 않나요? 사람이 힘들죠. 면회가 없으면 죽습니다. 면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면회라는 게 쉽게 말하면 먹을 거 들고 계속 가서 보장해주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살고 말고 이런 게 있네. 평소에 내가 돈을 얼만큼 벌어서 저장해놨냐. 여기처럼 노후 생활이죠. 네, 어느 만큼 벌어서 깔아놨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감옥을 가면 그까지 5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가는 사람도 많고 돈이 일선도 없는 사람은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면회를 한 번 가면 정말 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면회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좀 버셨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 전에는 맨날 숙제만 바치다 하니까 못 벌었어요. 그랬는데 요 오기 3년 전에부터 네. 그래도 엄청 잘 벌었어요. 갑자기 잘 됐어요? 네, 하루에 중국 돈으로 막 어떤 날 하루에 7천 원도 벌어본 적 있어요. 그럼 한 2만 원 넘게 보내주면 7천 원 정도 떨어지는구나. 네. 예. 2만 원 넘게 보내주면 7천 원 정도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서비로 그 사람들이 또 고맙다고 서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을 보내주면 서비가 팁이란 얘기예요. 네, 예. 팁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그때는 지금은 돈 받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진을 보내주고 요금도 들려주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 값으로 또 돈이 넘어와요. 아. 그래서 액수가 좀 많이 벌 때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돈 잘 벌다가 근데 잘 벌다는 거는 경쟁자가 그만큼 없어졌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는 다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진짜 옛날에는 개나 고등어나 다 하고서 전전화를 하겠다고 막 물건 앞두고 다니고 어제 난 거 오늘 난 거 다 다녔어요. 어제 난 거 오늘 난 거.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우선 전전화가 없어요. 어. 전전화를 사려면 해산에 가서 네. 그 밀수꾼들한테서 사야 되는데 해산에 밀수꾼들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저기 뭐야 해산에다가 이게 뭐야 철조망을 이중으로 치고 그다음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지뢰도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지뢰도 뭐 시범적으로 지뢰를 설치했다고 하면서 거기 진짜 우리 나쁘면 지뢰 밟는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예. 진짜 지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어느 사람이 그 군인이 한 명이 거기로 지뢰 설치한 거 모르고 가다가 밟았대요. 밟아서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밀수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사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을 넘겨 보내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있어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저희는 손전화 브로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신매매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류가 다르잖아요. 돈 네, 받아주는 사람하고 사람 넘겨주는 사람. 인신매매장이들은 대체로 5년부터 10년 아니면 종신 이런 형기가 더 달라요. 그리고 인신매매자들은 배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도망강 넘고 싶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이제 거의 뭐 무사는 전멸했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 돈 받아주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겠네요. 없어요. 에, 그 사람들을 좀 찾아도 믿지 못하고 그렇지 믿을 네, 수가 없네 이제는. 근데 본인은 거기서 이제 뭐 한 7년 활동했으면 이제 누구 한다는 건 좀 알지 않을까요? 아직 살아있는 선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 이게 여전히 돈은 들어간다. 예. 그 전화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질문이 많은데 오늘 또 이번 회는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음 얘기 한번 좀 더 캐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북한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7년 동안 이 바닥에서 활동하면서 고인물로 활동하시면서 전화 연결을 해주시다가 2018년에 오신 조선노동당원 맞죠? 김희정님 7년 군 복무했으니까 조선노동당원 김희정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7년 동안 하시면서 뭐 한국하고 연결을 해주고 돈 받아주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대략? 대략 그 전에는 처음에는 원래 몇 명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일감이 처음에는 네, 견습 처음에는, 시간 거치고 제가 2010년도에 그 심부름을 할 때 무산군에서도 그저 한 6명? 이 정도로 하는 건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아내가 차츰 가면서부터 한 20명? 그리고 어진간하게 자식들이 여기 있거나 친척이 여기 있거나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를 사가지고 몰래 자기 딱 가족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넣어서 받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한 많았는데 이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나 거두거나 네,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예. 한다고 했는데 그때 또 네. 일감 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또 그때는 또 얼마 잘 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요김에 딱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나를 보고 돈 받아달라는 사람은 실제 될 확률이 80% 이러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쪽에서 찾아달라 하는 사람은 100% 거의 100% 돈 네, 들어간다. 100% 돈이. 아니 뭐 진짜 저도 이게 탈북민들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뭐 탈북민끼리도 야 너 돈 보내는 선 있어? 뭐 그러면 있어. 믿을만해 몇 %야? 뭐 거기는 35%대인데 아니 내가 아는 건 30%대는데 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시장 수요 가격 원리가 잘 작동해서 그 무산에서 이를 받아주는 사람 많으면 점점 이게 퍼센트가 떨어지고 지금은 뭐 거의 5대5거든요. 100만 원 보내면 가족한테 50%대니까 50%도 문제는 믿을 만한가? 이제 뭐 믿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점 이렇게 없으니까 힘든데 또 일선에서 2018년까지 했으니까 하시던 분들은 또 그 고위험, 고수익 이런 거 되잖아요. 네, 고정- 동지들이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또 많이 벌고 네. 하루에 뭐 7,000원씩 막 벌어봤던데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북한을 지키시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전화를 해서 돈만 받아줬는데 내가 한국 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와 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네, 만나봤어요. 예. 네, 고마워하는가요? 고마워하죠. 음. 그래서 밥도 몇 번 사주는 거 먹었고요. 조금 멀리 있으면 아무튼 이제 만나자 하는 사람들도 네. 많았고 거기서 진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여기로 와서 서로 전화 연결을 해본 사람도 있고 다들 부산에서 살다 나니까 멀어서 못 가. 네. 근데 한 번 이렇게 전달해서 성공 딱 했어요. 그럼 다음에도 계속 시키나요? 신뢰관계 생기면? 신뢰관계 생기면 고정 단거리. 네. 그럼 이게 탈북민들이 돈 보낸다는 소리가 많은데 2010년 그때 보내는 사이즈하고 돈 규모 뭐 2018년 그때 보내는 그 액수들이랑 하면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많아요. 많아요? 2010년도 때 제가 받는 걸 보니까 그때는 못 보내서 200만. 200만이 한 번에 보낼 때? 예, 200만이 여기 50만처럼 흔하게 불렀어요. 근데 200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예, 이쪽에서 내가 좀 돈이 작은데 200만 보내서 죄송한데 200만밖에 못 보내서 어쩌지 이렇게 하면 근심을 하면서 보냈는데 지금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한두 해 전에부터는 100만 보내는 것도 하루 차서 어떻게 이렇게 또 최근에는 50만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을 하게 되면 한국이 가난해졌나? 한국이 잘 사나? 이게 막 피부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막 200만이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50만도 저렇게 잔소리를 해가며 우는 소리를 해가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솔직히 버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는 올라갔지. 자기가 살니까 조금 적금도 해야 되겠지 하니까 나가는 돈들 내려놓고 북한도 또 보내야 되겠지 하니까 그 돈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산에서 북한 두만강 국경 마을입니다. 국경 도시인데 무산에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탈북민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랬어요. 점점 더 잘 살기는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와서 가족이 못 사는 건 보지만 이분이 사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좀 많이 보내라. 야, 뭔 저렇게 100만 원 보내면서 저렇게 우는 소리를 하냐. 좀 더 보내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와 보니까 정말 내가 50만 버는 것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보이잖아요. 여기 와봐야 얼마나 네. 피땀 흘린 돈을 가족에게. 근데 이분들은 그 보내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받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들이 돈 쓰는데
돈 쓰는 거다 하면 보내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보내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보안원이 또 보건대는 저 집이 기름도 없이 먹던 집인데 뭐 돈 받았구나 하면 와서 옆구리 찔러서 야, 너 사람을 딸하고 연락 왔다고 누가 네, 그러던데 뭐 이런 갈가요. 거. 막 갈구면 겁이 나니까 내 누굴 따라가는데 그 집 아니야 안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 대체로 길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는데 불가피하게 어쩌지 못하고 집을 데려가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집까지 다 노출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야, 그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전화 연결시켜주고 돈 받아줬어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 집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럼 보안원은 와서 양쪽으로 갈구는 거죠. 이쪽도 뜯어먹고 여기는 좀 더 큰 것 같다. 그쵸. 돈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계속 띄우는구나 그때마다. 야, 정말 이제 여기 경제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돈 보내는 데 따라서 실제 저희는 그랬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외화고리제들이나 같은데 아니 실제 우리가 무슨 뭐 크게 물건을 날르고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유통을 안 해서 그렇지 손전화 하나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 명이 먹고 살죠. 예. 이 여기 온 분들이 돈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장마당을 가면 장마당이 활성화돼요. 벌써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많으면 장마당이 벌써 활기를 띠고 수요자가 많고 장마당이 먹고 살지 또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국가 업무제야?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 반역죄. 그 덕분에 무산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덕분에 실제 나라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또 이렇게 하면 이 보는 사람들이 야 북한 정부 돈 보내줘서 먹여 살리는 탈북자들 받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 돈은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탈북민들 수중에 다 들어가고 탈북민 가족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거든요. 야 한국이 발전했구나. 저희 가니까 저렇게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을 폭폭 쏴주는구나. 탈북민 가족이 있으면 잘 사는구나. 너도 가라. 이런 심리전 효과가 더 크죠. 진짜 그런 부러움이 없으면 저도 여기를 안 와요. 전해주다 보니까 야 나도 한국 가야 되겠다. 네, 저희는 처음에는 한국에 온다 하면 한국에서 와서 진짜 못 살아서 와야지 내가 먹고 살면 한국에는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는 맨날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미국 놈들 앞잡이라 미국이 엄청 저기 한국을 카바서주고 있다 하면서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한국 사람들을 막 못 살게 식민지처럼. 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은 그래서 올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한데? 그렇게 하고 또 예. 여기 온 분들 보고 뭘 먹냐 막 식당에서 쩍쩍하며 전화를 받으면 뭘 먹냐 하면 우리야 고기를 먹지 뭐. 저기는 전화 감청이 되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속고 살았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는 안 봤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게 영화뿐이지 저희 그게 실제 생활에 다 심리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와 보니까 실제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시대 때 자 북한 국민들을 이 밥에 돼지고기에 기아집을 먹고 도움을 참을 나오는 이런 집에서 살게 하겠다. 한데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로 와보니까 동물, 찬물, 정말 공산주의 이산천처럼 동물, 찬물 나오지, 고기 먹고 군 고기 먹지, 내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내가 번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안하고 좋아요. 저기는 내가 어디 옆 동네를 가자 해도 증명서를 떼고 가야 되고 어디 농촌지에 가서 야채를 하나 가져와자 해도 확인서 같은 걸 떼서 처소를 통과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법이 쳐서 법이 검열돼 걸음걸음 무슨 범죄자들만 시굴시굴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전라도까지 차를 타고 가도 누가 하나 서세요 신분증을 봅시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먹을 게 흔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옆에 가서 산에 가서
그래도 불불이라도 캐오면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 해서 가는데 그것마저도 못 가게 하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너무 늦게 왔다고 후회하시죠? 좀 후회.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네. 그 무산에서 보면 무산은 딱 두만강 옆에 있는 진짜 탈북의 길목에 있었던 도시인데 네. 그럼 그 무산 사람들 많이 왔어요? 본인 이민반에는 좀 간 사람 많아요? 부산 사람들이 거의 70%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0%의 세대 중에 한 명 갔다 뭐 이러니까 아니 70 무산 군에서 한 70% 갔다. 인민반에 35세대 아니면 40세대 사이인데 네. 한 인민반에 한 13명? 한 집에 13세대. 13세대가 거의 다 됐대. 그러면 한 40% 정도가 예. 근데 인원이 간 게 아니고 그 40% 정도의 세대가 그 중에 한 명은 가 있다. 뭐 이런 한 얘기. 명은 가 있고 어. 한 세대 2명. 집안 다 가는 사람도 집안 있고. 다 온 예. 사람도 있고 3명 온 사람도 있고. 그래봤자 뭐 무산 사람 뭐 5천 명도 안 왔을 거예요. 한국에는. 중국에 가 있는 사람 많겠죠. 예, 중국에도 많고요. 그- 중국에서 여기를 못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무산 빈집 많아요. 그래서. 주초에 있는 그 세대 같은 거는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빈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개, 층계 두 세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다 떠가지고.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또 돈 보내고. 예, 돈 버네. 근데 뭐 돈 받으면 아까 막 쓴다고 했잖아요. 너무 티가 나게 쓰나요? 그 계속 우리는 주면서 티 안 나게 쓰라 맨날 한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저기도 그래. 응. 브로커들도 제발 기름이랑 막 사 먹지 말라. 그래도 조금 조절해서 다음번에 돈 줄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그저 막 기름도 빵통으로 사다가 막 쌀떡이 쌀이 없는데 그날부터 막 돼지고기 막 삶아 먹고 냄새 풍기고. 기름튀게 해 먹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동네에서도 3인 1인 감시가 엄청나게 북한으로 서 있는 시대라 한방 그저 신고 들어가지. 신고가 들어가고 예. 아, 좀 안타깝네, 그거는. 네. 그, 못 사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생활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탓할 것도 못해요. 아, 그래도 조금 나눠 먹으면 되는데, 네. 그게 또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네. 하면, 아무튼 이해는 잘 안 그래서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늘 조절해 먹어라. 여기도 풍족치 않다. 풍족치 않다. 우리 여기서는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진다. 내가 벌어서 내가 보내는 뼈를 깎아서 보내는 돈이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 탈북민들 만나면 보내주면 또 떨어졌다고 또 다른. 네. 야, 그게 그 돈이면 북한 식량 가게가 안단 말이죠. 네. 조금 반년은 먹을 수 있는 돈을 보내는데 석 달이면 또 와서 또 돈 떨어졌다 보내달라 이러고. 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에서 언제 돈 보내주나 들어오면 또 막 털어먹고 해서 아, 귀국자들은 왜 저렇게 살지 했는데 뭐 똑같아요, 사람이. 아마 한국도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누가 돈 벌어 온다면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속성은 편안해지고 싶고 남이 뼈 갉은 거는 본인이 몰라요.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근데 개봐야지. 네. 그 나중에 점점 전화가 어려워지면 네. 앞지대 가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저는 제가 전화를 배워가지고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사람 데리러 보냈는데 그것도 간단치 않더라고요. 갔다 오다가 무사히 온다는 담보도 없고 또 그래서 전화와 전화를 그런 거 보고 뽀뽀라고 했어요. 저는 뽀뽀 시켜주자. 그러니까 자, 평양이 있어, 어떤 사람이. 평양에 있어. 평양 사람 부산에 있어, 예, 한국이 있어, 3명 있어요, 이렇게. 3명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전화기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예. 중국 전화기하고 북한 전화기. 북한 전화기로 평양하고 통화를 해. 평양을 통화해요. 예. 통화하면 내가 이제 동생을 찾아주겠으니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 그냥 동생인데서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냥 이게 임시 전화를 하는 거나 똑같다. 목소리가 들리면 말만 해라. 하고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남수 전화기 연결하고. 제 전화기로 이 평양분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말하시오 이렇게 이거 하면 딱 뽀뽀 시켜주는 거. 말하시오 이렇게 하고 뽀뽀 붙여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어. 이게 전파가 잘 서면 예. 잘 들리는데 전파가 잘 안 서면
이게 자꾸 그것도 한 뽀뽀도 산에 올라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고 산에 가서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전파가 잡히는 데를 찾아서. 파장이 잘 들어오는 데를 찾아가지고 음, 먼저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시키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 서울에 앉아서 평양하고 통화가 가능한데 네. 중개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 네. 북한 전화기 가지고 네. 평양하고 북한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 전화기 가지고는 중국 전화하고 한국하고 통화하면서 부딪혀서 얘기한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북한 내부에서 통화하면 도청이 안 돼요? 도청이 됩니다. 되는데도 도청이 되는데 예. 양쪽 다 도청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얼굴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상관 안 해요. 내 전화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심을 버려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 물어보면 누구한테서 전화 왔는지 뭐 대화 내용은 안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대한형은 저희가 보내는 기록만 되고. 뭐 하는데 가끔 필요한 부분만 잡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화. 예, 그러니까 녹화가 완전히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겠다. 받겠다. 뭐, 암호로. 어느 날에 내가 어느 연선을 넘겠다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는 중요시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또 돈 받는 것도 북한 내부에서 돈 주겠다는 얘기인지 다 장사하니까 네, 막 그래. 쟤네들도 착각하는가 보네. 네. 그 틈을 노리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뭐 어디를 간데 내가 여기 있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기 양강도에 시집간 누나라고 말해달라. 예, 이쪽에서 서로 장사 양강도라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양강도라고 말해달라 무슨 어디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실제 다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남조선이 좋아 이런 얘기 하다가 당장 걸린다는 거죠. 아, 참고를 해야 한 번은 되겠다. 혼난 일도 있어요. 단통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응. 우리 어머니 그 전화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막 꺾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 들어가면 자동으로 도청이 되는 거잖아. 자동으로 도청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 일체 이 모든 이게 그게 이렇게 딱 표가 찍혀가지고 나를 추적해서 달아올 수 있고 저 집 도착하기 전에 잡혀요. 그럼 그럴 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 하나님 말 하지도 말라고. 우리 여기서 스님만 믿고 산다. 막 이러면서. 그래 또 하나님 믿으세요. 아, 어느 분인지 참 너무 네. 한국 와서 교회에 푹 빠지신 분이네. 근데 그러면 그 무슨 그 칩 같은 거 그런 거 딱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버려야 돼. 버려야 되죠. 하나님 소리 한 번만 나오면. 네. 아유, 이거 참 고난도 직업이네. 추적이 들어올까봐 이 핸드폰으로 칩 얼마예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칩을 저희가 북한에서 중국 돈으로 1,200원 주고 사야 돼요. 북한 칩을. 예. 아이고. 지금 또 후에 올라가지고 2,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 소리 한 분한테 2,200원 배상 받아야 되겠네. 참. 배상 실제 그렇게 아이고 말하는 사람들 농담이죠. 배상을 더 하네. 농담이죠. 예. 저희는 막 배상 내라고 막 난리하죠. 이거 보상하겠냐고. 아니 말 한마디에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트렌드가 그 2018년, 17년 이때부터 이 통화하는 거 막 파장이 하니까 무슨 그 중국 그 웨이셴 위챗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고 그런 것도 해봤어요? 무선은 위챗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산이 높고 산보다도 무산 쪽으로 들어오는 이 파장이 조금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파장 이게 장애파가 3G냐, 4G냐, 5G냐 이거 네. 중요한데 무산 맞은편은 중국 농촌이니까 네 파장이 데이터가 갈 수 있는 뭐 얼마나 투지폰, 힘든지. 예. 투지폰 정도 쓰고 예. 그러면 3G 폰 정도 되는 게 어디예요? 해산 쪽에 아. 해산 쪽에는 영상 통화까지 했는데 영상 통화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이 해에 들어서부터 영상 통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하나 석연치 않았던 게 풀리는데
요 몇 년 동안은 무산이 거의 전멸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돌거든요. 위챗이 안 되니까 해산 쪽으로 다 쏠린 거죠. 경쟁에서 밀렸구나. 위챗 때문에 위챗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상 가느냐 무산 가느냐. 네. 아 결국 그 중국에서 그 무산 맞은편에 투지폰을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무산이 경쟁에서 밀리고 네. 해산은 앞에 그래 장백이라는 큰 도시 있으니까 아마 3G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백이 해산이 경쟁력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궁금한 거 그 하다 보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했는데 뭐 잡혀도 여러 번 됐나요? 아까 그 뭐 아까 잡혔던 얘기도 했지만 저는 해마다 단련대를 갔고요. 아이고 그게 그것도 진짜 고난도 직업이네. 예, 감옥 간 거는 저기 한 번 갔는데 오기 전에도 보이부 구류장에 앉아가지고 정말 마지막 더는 버틸 수 없으니까 오셨구나. 예, 맨날 저 잡아다가 내보낼 때는 진짜 가나색이 너 한 번만 잡힌 게지 수용소 보낸다. 근데 그걸 생계로 하는 사람이 나와서도 안 하겠냐고요. 그래 또 하면 어떻게 꼬장이 들어가는지 또 꼬장 들어가가지고 신고? 또 잡아가요. 현행은 못 잡아도 신고가 들어가면 데려가다가는 그걸 무조건 받아내요. 안 받아내면 가죽장갑을 끼고 때리고 차고 발로 차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가다요. 그래서 감옥은 몇 번 가보셨어요? 감옥은 2번 가봤어요. 단련대는요? 단련대는 해마다 가서니까 그래서 한 아이고. 4번 정도. 그럼 뭐 감옥과 단련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보위부 안전원들이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도 결국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네. 돈이 장냐 만냐에 많이 따라 있는데 돈이 많아야 그것도 커버가 되고. 근데 또 돈이 없을 있어도 때는 안 돼. 몸으로 또 때워야 될 때도 있고. 네. 아이고 힘들게 사셨네.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 또 보위부 감옥 단련대 이런 경험자들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요. 최근에 2018년대에는 단련대나 감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음 시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또 북한에서 이 한국과 전화 연결을 해주던 일명 중개소 역할을 했죠. 한국하고 중개소 역할을 하다가 여러 번 잡혀가고 단속되고 마지막에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18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는 2019년도에 왔는데 그때로부터 1년 뒤에 문을 딱 닫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는 탈북자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막차를 타고 오신 김희정님, 조선노동당원 김희정님 모시고 그리고 제대군인 제3이라고 그러잖아요. 제3 노동당원 김희정님 모시고 근데 이런 노동당원이고 군인 출신이라 해도 또 감옥은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여러 번 수감을 되셔가지고 또 전화하다가 잡히신 거죠. 네. 그러면 그 감옥에 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갔다가 15년도에 나왔어요. 얼마 먹고 갔습니까? 1년을 그때는 당원이라고 해서 조금 봐줬어요? 봐준 게 오. 1년이에요. 어, 단련형이라고 하죠. 전에는 단련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함경도 12단련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가지고 도에서 다 모아놓나요? 예. 아 그런 게 생겼구나. 원래는 김정은 오로에 시대. 있었어요. 단련형이 오로에 있었는데 함흥 네, 오로 단련대 유명하죠. 거기가 네. 거기도 갔댔어요? 거기는 안 가고 그걸 폐기시키고 새로 만든 게 이렇게 각 도에다가 도마다 예, 분산했구나. 12단련대를 중앙 단련대 만들었어요. 있다가. 예.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단련대를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첫 신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에 여자 70명, 남자 130명 이렇게 예, 한 개 반씩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몇 개 반도 있대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는 교화소 딱 맞은편에 옛날 교화소 사가짜리라고. 교화소 뭐 어디 정거리 교화소? 예, 정거리 교화소 아. 1가, 2가, 3가, 4가가 있었는데 이 4가를 없앴대요. 없애고 다 이 3가에까지 다 포함시키고 이 4가를 내 가지고 12단련대라는 그걸 만들어서 새로 건물도 더 보수하고 늘리고 이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그 구금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가장 엄중하다. 그리고 뭐
처형이죠. 당연히 죽이는 거죠. 그 총사령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용히 비공개 처형도 있고. 두 번째로 잡혀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기는 뭐 다 죽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관리소가 아니고 그 교화소라고 있습니다. 네, 정치범 교화소. 그러니까 정치범 교화소를 우리 정치범 수용소로 하는데 그다음 일반 경제범 교화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최악이죠. 우리말하면 그냥 감옥이죠. 여기가 교화소가.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노동 단련대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 외에 뭐 주방 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 단련대면 정치범 수용소나 이 교화소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옥에 가면 공민권 박탈, 교화소는 그래도 공민권은 살아있는 상태로 가잖아요. 네, 단련대는 두 개 부류가 있습니다. 예. 두 개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절창이 있는 어초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련대냐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단련대나. 단련대냐. 아, 그것도 진짜 복잡하네. 북한의 그러니까 처벌 이 제도가. 단련대라고 했는데 원래는 교양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단련대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단련대가 두 개 부류로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함경북도 단련대는 뭐 거의 감옥 수준이겠네. 감옥이죠. 그 교화소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낮은 감옥. 네. 아, 그러면 그 가서 무슨 일을 시켜요? 아,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단 재우고 무슨 일을 시키고?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 제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화소는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운동장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생활 지도원이 있어요. 여자 보안원이 나와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면 불러. 대렬이 대렬이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운동장을 10바퀴든 20바퀴든 그 생활 지도원이 마음에 들어야 저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출격을 해요. 일하러 나가요. 근데 일하는 지도원, 데리고 나가는 지도원이 다르고 그 생활 지도원이 달라요. 근데 여자 지도원들은 전문 그 생활만, 우리 생활만 보는데 아침에 밥을 먹어야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100바퀴도 막 어떨 때는 돌릴 때도 있어요. 100바퀴 돌리고. 예. 그 여자 지도원이라면 나이가 보통 몇 살 돼요? 20대인데 20살부터 24살 이 좌우입니다. 그런 안전원들이 야, 이간 하더라 똑바로 못하겠니? 그 할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다 어머니 뻘들인데 거기서는 호칭이 이간나야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이 젊은 처녀들을 또 얼마나 인성을 말살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기도 하면서 피해자기도 하여. 그러니까 이간나더라 하고 20살짜리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다는 완전 거지. 새끼들은 오늘 일하러 나가는 거 봐라. 예. 우리는 일하면 안 나가면 좋지. 속으로는 우리는 일하러 안 나가면 좋지. 이렇게 계속 하지만. 뺑뺑이 돌리고 일 끝나면 또 걔네들 소관 들어가서 또 잠 안 재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 엄청 차라리 일 나가는 게 낫지. 저희는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점점 돌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옆에 사람이 손이 부딪히는 것마저도 막 진짜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막 진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북한 교화소라는 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북한 감옥에서 개원 10년 하다가 탈북 여자 데리고 와서 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국 언론에서 미화시키는데 나 그 보고 치 떨리더라고. 교화 들어가서 개원, 그러니까 간수가 되는 순간부터 인성은 파괴돼가지고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간나 이 개새끼 하면서 못 살게 굴다가 탈북 여자 한 명 눈 맞아 데려왔다 해서 갑자기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 숨어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그 아마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참 10년 동안 나쁜 짓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20살, 24살 다 북한에서 안전은 했는데 뭐 감옥에서 개원했다. 진짜 이가 갈리죠. 보는 순간 난 눈이 막 치가 떨릴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지금 자체를만 저기 어디서 하던 사람이다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안 했는데도 눈에서 얼마나 나쁜 짓 했을 게 뻔히 보이잖아. 예. 거기다 착한 개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착한 가수. 착한 경험이 있으면 그 직업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큰 죄를 저지르고 온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일을 시키는데 여름에는 뭐 어떤 일을 시킵니까? 여름에는 농사를 시켜요? 네, 농사를 짓는데 정말 김을 첫 시작 매면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걸 다 매고 꽃이 날 때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못하면 밤에 누워서라도 저희는 그걸 해야 돼요. 계획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비료 반출하고 나무를 하는데
정말 생똥을 막 그 까서 모래에 이게 다 묻어도 씻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비료를 반출해야 되고,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 자기 규격에 맞는 나무를 재야지, 규격에 맞는 나무를 못 지면 온 그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렸댔다 내렸댔다 하는 걸 반복 동작을 해야 돼.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질 때까지. 묵어서 못 들었다 이러면 이렇게 멜 때까지요? 질 때까지는 뭐예요? 그 나무를 찾을 때까지. 아. 네, 사이즈의 몇 센치 나무를 다 지참하라 하면 막 뛰어가는데, 그걸 지참 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 지참할 때까지 그거 갖고 내려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뛰기를 해야 돼. 그건 연대 책임이구나.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지도 생활 담당한 것들은 또 이간나 해서 이간나 해서 지들 마음대로 뺑뺑이 돌리고, 그다음 일 시키는 지도는 그것도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건 남자예요? 담당 지도원들은 대체로 일 시키는 사람들은 남자. 남자. 일은 남자들이 가서 하고, 그래서 과제를 못하면 뺑뺑이 돌다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저 뺑뺑이 돌다가 저녁에 일가 끝나면 또 재워요? 저녁에 빨리? 일가 끝나면 저녁밥 먹는데 또 돌아서 안 되면 진짜 그 밥 먹을 때까지 도는데, 또 뭐 들어와서는 구호 외치고 예. 뭐 발을 맞추라 그러고 예. 그러는 거잖아요. 위대성 교양. 그런 것도요? 예, 위대성 교양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 암송을 못하면 잠을 안 재워요. 원래 취침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그러니까 6시 일어나서 10시에 자야 되는데 예. 막 12시, 1시까지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예. 그걸 암송하면서 다 졸아요. 낮에 어느 날은 일하고 피곤했는데 거기다가 씻지 못했으니까는 그 저녁에 그 밥 시간 돌다 나니까 채 씻지 못했는데 냄새라는 건 엄청나고, 진짜 거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죠. 뭐 짐승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근데 그런 한국 감옥 와 보면, 야, 여기는 호텔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희는 체험해 봤으니까. 저도 감옥 6개 가봤어요. 체험해 봤으니까 여기는 뭐 진짜 호텔이구나. 북한에 비하면. 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뭐 강제노동 교화소, 수용소, 뭐 말도 못 하죠. 저 들어가서, 저는 또 뭐 인텔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를 학습조장 시키는 거예요. 밤에 그 피곤한 사람 일 끝나고 와서 수용소 생활 준칙, 뭐 생활 총괄,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배워요. 할아버지들은 죽어도 못 외우더라고, 그 10개 조를. 그러면 또 위에 외울 때까지 뭐 잠을 못 재우게 하고 막 그러는데, 먹는 것 어떻게 먹여요, 그러면? 먹는 것도 솔직히 옥수수를 통고 정말 무슨 키질만 살짝 해가지고 탁해가지고 껍질, 그다음에 눈깔, 옥수수 눈깔이죠. 옥수수 눈깔, 그다음에 그 뭐 다 한데 합쳐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채를 치려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루까지 다 합해서. 왜냐면 구람수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밥 해가지고 그걸 누르면 한 숟가락 반만 돼요. 그걸 멀건 시래기에다 소금국에다 해서 그냥 먹고 일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만약에 가족이 면회가 와서 먹을 걸 들고 오지 않으면 뭐 몇 달 못 버티겠네, 그렇게 못 먹고. 버텨요. 그래서 진짜 죽는 사람 있어요? 채 먹다마다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해는 원래 지병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죽을 지병은 아닌데 지병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다쳤어요. 다치니까 일을 못 나가니까 앉아서 계속 목을 꾹니만 하니까 나날이 예비고 면회는 안 오고 하니까 병이 악화되면서 실제 죽었어요. 걔가 죽고, 그 죽은 다음에 무슨 또 개선을 조금 한다 하면서 무슨 면회를 무슨 뭐 규정을 뭐 달리 해가지고 면회를 막 시킨다 하더니 면회를 막 시키면 또 뭐예요? 가족들이 펑펑이 가루라고 하죠. 펑펑이 가루라는 게 옥수수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가루를 낸 걸 여기 미숫가루처럼 생긴 거. 그걸 솔직히 물 많이 개서 쭉 먹으면 조금 그래도 배는 든든한데, 그걸 가지고 오면 거기서 또 담당 보안원이, 그 관리반 담당 보안원이 그 옥수수를 또 펑펑이 가루를 또 이렇게 그걸 떼죠. 책임진 사람, 그거 관리하는 애하고 또 사업해가지고 또 떼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애는 또 본인 보고 담당 지도에 조금 이거 가져가는데, 그러면 열을 먹을 걸
닷새밖에 못 먹어. 이래 떼고 저래 떼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굶주림에 진짜 그 어디 가서 도둑질해 먹어도 가원이 아닌데 너무 배고파서 남자들은 2명 도망치다가 한 명이 맞아 죽었어요. 자기들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라 시키면 안 때린 사람은 그만큼 또 후에 가서 제재를 받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매 차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10매 때리고 때리다 나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 봤어요. 아우 죄수들끼리 시켜서 때려 죽이게 하는 네, 거. 때려 야 이거 어디 진짜 일본 뭐 나치들이나 하던 그런 만행을 동족들한테 한다는 게 참. 그러면 그 단련되면 조금 교과서보다는 좀 나은데 그 감시는 어떻게 철조망들이 좀 이렇게 도망 못 치게 촘촘해 아니면 작업 나갔다 도망은 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제가 할 때는 그 남자들이 왜 도망쳤나 제가 할 때는 그때가 진 철조망이 없었어요. 철조망을 친다 하면서리 이제 앞으로는 치는데 지금은 신설이어서 못 치다 약간 자세가 제일 앞으로 안 돼가지고 그냥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2명이 도망친 거예요. 산에 화목한다 해가지고 산 넘어서. 교화서는 이 산 구역이다 하면 이 길 전체 다 철조망을 쳤잖아요. 근데 10이 단련되는 아직 산까지는 철조망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을 메고 보초병이 한 명 따라다니는 뿐이지. 그래서 도망을 쳤다는데 후에 쳤다더라고요. 네? 후에 철조망을 쳤대요. 아 근데 그 뭐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아니 도망치면 되지 왜 탈출을 못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보통 거기까지 가다 보면 보위부 안전부 감방에서 예신까지 받다가 보면 뼈만 남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칠 힘이 없어. 도망쳤자 해봐야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펄펄 처음에 잡혔을 때는 힘 있지. 막 도망치고 안전원도 막 총 쏴도 달아날 힘이 있는데 나중에 관리소 교화소 들어가면요 걸음도 겨우 걸어요. 도망쳐봤자 바로 잡혀요. 그래서 도망을 못 치는 건데 그렇죠. 제 설명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그 2 번 갔댔는데 한 번 2013년 가고 한 번은 또 언제 갔댔어요? 한 번은 2009년도에 갔댔어요. 아 그럼 뭐 한 4년 차 두고 가고. 네. 그리고 보위부에는 계속 불려다니면서 감방에는 안 잡았죠. 보위부도 진짜 해마다 보위부 감방에 들어갔죠. 전화하다 걸려서. 네. 그러면 숙제 바쳐 그래서 숙제 바치고 나와요? 아니 숙제 마치고 나와라. 숙제 바치는 거는 내가 지구를 받은 다음에 내 상황이 어느 정도냐. 근데 김일성이 때 다르고 김정일 때 다르고 김정은이 때 달랐어요. 김정일이 때는 보위부가 초창기는 돈이 안 통했어요. 돈이 안 통하고 무조건 교화를 갔어요. 감옥에 가고. 얘가 막 지조를 하다가 얘가 적선이 없다. 그러니까 간첩 이런 그런 혐의가 없다 하면 보안소에 넘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어디로 가냐가 결정. 근데 내가 적선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 하면 그러니까 적선이라면 남조선하고 연계된 흔적이 네, 보인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잘못 오류돼 가지고 적선으로 오해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대라 해서 안 되면 막 때리고 막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더 보위부에다 넘기고 더 보위부에서는 아야 이 지하에 직업실이 있는데 지하에서 직업실하다 이 사람이 야는 더 안 되겠다 야는 그래도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하면 뒤에서 철퇴를 막 까서 죽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절대로 직접 까서 죽이는 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네, 결국에는 듣게 되니까 더 보위부 거 지금 가지 말아야 되겠다. 죽이고 흔적 없애버리죠. 네. 걔들은. 없앤대요. 예. 그래서 그런 보위부에서는 막 때리고 그래요? 보위부는 들어가면 보위부 조사할 때. 엄청 때려요. 보위부. 처음에는 후드 먹이느라고 그러니까 사람 겁먹게 하느라고 가죽 장갑을 끼고 때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2018년 탈북하기 전에도 그러면 결국 체포돼서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 튄 거잖아요. 국민의 고류장에 마지막에는 19일 가 있었어요? 22일 가 있었어요. 23일 가 있었어요. 보위부 구류장. 네. 예. 23일 가 있었는데 정말 보위부는 보안소는 그래도 다리라도 이렇게 뺐다 할 수는 있는데 보위부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먹이는 거는 조금 밥이라도 조금 그래도 많지만은 시래기국이라도 조금 많이 주지만은 보위부가 더
위험해요. 왜냐면 보이부는 미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서 잘못 까딱했다가는 도보입에 나가면 아야 사람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20일 있다가 네. 뭐 또 아주 심각한 협박 들었어요. 너 이제 한 번 걸리면 너 죽는다고. 예, 너 이제 이간나 새끼. 너 그래서 때가 가면 병민도 이간나 새끼. 너 거기가 새끼. 다 이간나신다. 한번 가면 그럼 수용소 보내겠다. 수용소면 제가 진짜 가족 배급을 주면 그런 걸 했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할 때 있으면 일해서 돈 주는 데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먹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거 했는데 그렇다고 나를 수용소까지 보낼 일은 없는데 수용소를 보낸다고 계속 겁박하니까 친한 동생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 동생 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전화 연결을 시켜줬으면 한국이 한 번쯤 야 쟤 갈 때 나도 따라갔으면 이런 생각 했을 법한데.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했다가도 솔직히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무사히 간다는 담보는 없잖아요. 위험해서. 그 의구심 때문에 실지는 못 왔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네. 그런 위험해서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면 2번씩이나 감옥 갔다 오고 보이부 같은 게 나는 무조건 죽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더 겁이 나고. 네. 그러면 그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있는 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들은 못 나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거기 들어갈까봐 결국 나왔군.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들어갔던 게 그럼 2018년 봄에. 예. 그리고 여름에 탈북하셨어요? 8월에. 그러면 그 탈북할 때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그 김정은 들어서 이 경비가 엄청 세졌다고 그러거든요. 탈북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2019년 그때쯤에 2018년 여름에 탈북할 때 어떤 그 환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넘어본 분의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참고로 그 전에 함경도에 홍수 한번 난 적이 있죠. 그게 언제 16년도죠? 15년인가 16년인가. 16년. 그리고 그 홍수 나고 2년 뒤에 홍수 때 그때 한 가지 시원했던 거는 철조망들 다 밀어버렸겠구나. 시원하다 막 그랬는데. 경변 옆에 있는 원래 철조망이 두 개 쳐져 있었는데 경변 옆에 있는 철조망은 다 밀어가고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는 거기를 철수시켜 가지고 뒤에 있는 철조망을 보수하는 게가 많았어요. 오신 지 지금 딱 그러면 4년 되셨네요. 네. 2020년 3월부터 탈북민들이 거의 못 들어왔으니까 아마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중에 거의 막차를 타고 오신 또 운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늦게 왔잖아요. 그 강 옆에 두만강 옆에 있으면서 남들은 다 전화 연결해주고 돈 받아다 주고 보내는 거 보면서도 근데 뭐 결국 관리소 감옥 같은 관리소 2번 갔다 오고 보이부 가서 맨날 또 얻어맞고 뭐 이간나 쌍간나 소리 들으면서 시달리다가 끝내 결국 마지막에 탈북에 오셨는데 뭐 오시게 된 동기는 뭐 뻔하죠. 더 이상 있으면 수용소 간다. 그래서 오셨는데 그 무산 사람들이면 탈북하기가 좀 쉽나요? 뭐 워낙 본토백이니까 너무 빤드름하잖아요 이게. 그래도 내가 탈북을 그러니까 두만강에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평시에 그 두만강으로 좀 그래도 옛날에랑 밀수랑 좀 하던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저희는 두만강을 안 쳐다보고서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 옆에서 사는가 아니면 뭐 좀 두만강 옆이라도 좀 떨어져 사는가에 따라 하늘 땅 차이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화를 하는 것만은 했지 두만강을 건너려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쉽다고 말한 이유는 이 국경 옆에 있으면 인맥들이 있으니까 야 제가 좀 뭐 왔다 갔다 잘 다녔는데 쟤 한번 찾아가라 그러면 아무개 엄마가 너 찾아가 보라고 했더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국경 옆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저 내륙에 있던 사람 무산 들어와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산이 좀 쉽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맞죠, 확실히. 무산이 그 쉽던 건 맞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도강제들이 많고 그래도 건너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하고 같이 온
제가 3명 같이 왔는데 남자 1명, 여자 2명 계속 같이 왔는데 그 남자애는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한 2-3명을 보냈댔어요. 아, 전문 넘겨 보내주던 네. 애구나. 전문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앞에 선각자들이 죽고 예. 계속 새로운 물들이 예, 올라. 그럼 젊은 애겠네. 젊었어요. 그렇지. 제가 올 때는 27, 8이었어요. 사람들 넘겨보내주던 사람들 다 잡히면 결국 네. 다시 그렇죠. 부모를 넘겨받아 또 아들이 하고 막 그랬어요. 예, 맞아요. 어차피 무슨 구대에서 군대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 어려서부터 두만강 옆에서 살았고 두만강에서 고기잡이랑 하다 나니까 그 길을 빤드람하게 아는 거예요. 어느 골목에 가면 어디가 발목에 온다. 어디를 가면 국경경비대 요 무슨 절조망이 있다. 잠복초가 어디 있고 잠복초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밑에다가 이렇게 못하고 판 박아놓으면 사람이 빠져서 발을 다쳐가지고 못 오게끔 못 걸게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철조망을 두 겹으로 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두 겹으로 쳤는데 지금 수에 다 하나 떠밀어 가지고. 네, 그 복구를 못 시킨 거예요? 뭐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긴 뭐 국가에서 이게 쇠줄을 안 주니까 네,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철조망이. 철조망을 수입해 왔어요? 네, 수입해 왔는데 그 수입이 잘 안 돼 많이 못 돈 없으니까. 네, 어디만 개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데만. 제일 뭐 강도 얇고 네. 많이 다니는 네. 그런 요소들만 중국제 수입 철조망. 네, 그 중국제 수입 철조망은 이렇게 늘어도 안 나고 칸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네. 사람이 당기지도 못하고 아예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그락하고 나머지는 줄을 누렸는데 줄 구간이 너무 높다 나니까 사람이 둘이 이렇게 떡 벌리면 여기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로 다 넘어와요. 그리고 흔적선이란 거 안 칩니까? 그러니까 철조망 옆에다가 막 모래 같은 거 모래를 쫙 뿌려놓고 했어요? 예, 있어요. 발자국이 딱 나오게끔. 네, 다 그런 것도 언제 만들어놨지?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경비대는 그래서 계속 그 보수 그다음에 그거 관리 그게 있는데 실제 그 관리가 뭐 우리처럼 밤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밤에 넘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어쩔 거예요. 무슨 뭐 그러면 제가 또 욕먹을까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호세놓고. 그럼 철저 경비대도 그렇지. 내 어제 잠복 썼는데 발자국이 났어. 야, 이 소대장 알면 큰일이다. 그렇지. 알아봤자 자기 도움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삐삐삐삐 둘이 짜고 뭐 아침이 되면 다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 의미도 없는 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함정 파고 그 밑에 아까 모닥판 하면 모르고 오다가 툭 떨어지면 모닥에 이게 온몸이 이만한 한 10cm죠. 이런 거 관통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은 많이 설치해놨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물이 깊은 곳에는 안 했어요. 근데 물이 얕고 사람이 여기로 도망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데는 돌무지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이제 그렇지만 모판을 박아놓고 또 어떤 데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놓고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지뢰는요? 지뢰는 없었어요. 예, 지뢰 하긴 부산까지는 지뢰가 못 들어왔어요. 지뢰를 강협에 했으면 홍수 한번 나면 그럼 북한의 지뢰 사고 뭐 난리 나죠 그때. 다 그 돌무더기는 왜 만들어놨어요? 돌무더기는 밤에 야밤에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가다가 딱 밟으면 돌이 와락 무너나면 그 소리 듣고 자기네 달려올 수 있게. 그 뭐 돌에 맞아서 다쳐도 좋고 예. 소리 나서 자기들이 와서 참 이렇게 달아나지 말라고 별 생각 다 하는데 그런데 아까 그 안내셨던 총각은 그 위험 구간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던 친구라는 거죠. 들어가면 뭐 있고 실제 그런 걸 안 만들어놔도 김일성이 시대 때는 실제 그런 절조망도 없고 국경경비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이부 130호 초소가 하나 있어서 김일성 시대는 그랬죠. 예, 중국에 뭐 가라에도 안 갔는데 생활이 좋고 사람들이 안정이 되면 왜 가겠어요. 실제 생활이 어렵고 먹을 게 없고 이래 앉아 죽으면 어떡고 가다 죽으면 어떡고 이런 목숨 걸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도 올 때 아편 요만한 걸 다 여기다 차고 왔어요. 잡히면 그걸 먹고 죽으려고. 아편 요만한 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을 텐데. 아편 요만에다가 자기 피를 섞으면 네. 그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죽는데요. 아편을 뭐 한 줌 먹으면 한 주먹만큼 먹으면 죽는지 몰라도. 아니 요만한데
생 아편에다가 자기 피가 섞여지면 죽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듣고 저희는 세 개 다 이렇게 차고 왔어요. 걸렸다가 진짜 먹었는데 취해가지고 자다가 다 깨보니까 북한 감옥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사이나 있잖아요. 예. 독극물 그 꽝 잡을 때 쓰는 사이나라는 걸 많이 품고 다녔는데 그게 없었던가 보네. 그런 거. 그걸 위안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나 다행인데 잡히면 죽겠다. 예, 어쨌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경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넘던 과정, 그러니까 밤에 넘어야 되겠죠? 몇 시에 떠났어요? 밤에 8시에 떠났어요. 8시에? 예. 8월이라 조금 달도 있고 하니까. 참 아직 4년 됐으니까 저희 북한에 있을 때 함경도와 평안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8시를 발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함경도 쪽 무조건 8시라 그래요. 네. 근데 저 평안도는 8시. 근데 여기 오면 다 8시라고 해요. 그거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건데 농담이지만 여담이죠. 근데 아무튼 8시에. 예. 그럼 여름이면 8시에 밝지 않아요? 약간 어둑어둑하죠. 예. 오스름이 깃들 때 그때부터 보초들이 보초교대를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도 나가고 잠복 근무도 나가고. 그러니까 낮에는 잠복 근무, 야간 근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초 막 그런 데서 한두 명이 보초를 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전방을 감시하면 되는데 어두우니까 그 다음부터 야간 근무생들이 출동하더라고요. 뭐해라 뭐 어쩌라 하면서 막 소리가 들려. 예, 주변 일단 야산이 접근했겠네. 예, 옥수수 밭에까지 왔죠. 딱 숨어서. 예, 옥수수 밭에 가서 여기 도로예요. 어. 도로를 건너면 철조망. 요 철길 이렇게 덕소 쪽으로 가는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 딱 넘으면 그게 있어요. 저기 뭐야 소대가 하나 있어요. 경비소대. 예, 경비소대. 그 소대 옆으로 조금 가느라면 제 생각에는 한참 많이 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러면 철조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형에 대해서 손금보도 안다는 친구가 택한 코스니까 거기가 좀 안전하겠네요. 예. 근데 왜 뭐 눈앞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소대 옆이 제일 안전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속이 떨렸어요. 왜 하필 저기 경비대 옆에? 조금 먼데 멀리 쪽에 가서 이런 소리도 안 듣고 좀 그래도 숨을 고르면서 갈 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를 택했을까?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전날에 넘자다가 온밤 사람을 서로 잊어먹어서 한밤 헤맸어요. 산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다가. 예, 준비하고 땅 해서 옥수수 밭으로 그 다음부터 기기 시작했는데 기어요? 겨야지 걸어 못 가요. 이렇게 엎대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을 같이 오는 애를 잊어먹었어요. 서로 차단하니까 소리쳐 부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날 밤은 철수해서 어디서 다시 넘어갔어요. 또 다시 만났네. 근데 약속된 지점에서 안 만나고 서로 약속을 안 한 어떠한 지점에서 세 명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올 운쓴 거예요. 잊어버렸다는데 우연히 만났네. 예, 우연히 만났어요. 내가 어딘지 가고픈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소대 애들이 마바하면서 야 쌀도 가져라 뭐 어쩌라 하면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아줌마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건너가가지고 거기를 가니까 걔네 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걔네 거기 옥상 꼭대기 꼼쳐 있다가 저녁 8시 넘었어요. 다시 또 이번에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에. 옥수수밭 기어가고 많이 뭐 특수부대보다 더 하네. 아무튼 쭉 가서 제일 위험은 그다음에 이제 철조망 있을 때부터잖아요. 네,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길을 건널 때부터 저는 다리가 막 호닥호닥 떨리는데 이 길을 걸어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큰 도로가 하나 나서 누군가 보다가 야 저기 사람이 가지 않니 이렇게 하고 이걸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래소리가 차박차박 나는데 그 걔가 먼저 넘어갔어요. 그 길을 아는 애가. 아니, 도로를 딱 넘는 거지. 도로는 촌이 다 보이니까. 걔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좀 나이 있으니까 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나이 어린애 동생애는 다음에 넘어. 여기서 숨이 막 여기까지 막 말라 들어가는데도 갔어요. 다리 비칠비칠하면서도 가서 그 절길 탁 넘으면서 그 도로하고 절길이 요만한 사이 간격인데 넘으면서 아야철에 공밭에 딱
개구리처럼 업됐어요. 업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업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업돼야 되잖아요. 막 겼어요. 겼는데 게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긴다는 게 그냥 배에 붙이고 이렇게 기는 거예요? 네. 어휴, 뭐 보복전진 하는구나. 네, 보복전진. 예.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 약간 어둑어둑하니까 사람 안 보이잖아요. 구무서는 애들이 내가 조금 멈춰서면 구무서는 애들이 내 잔동 밟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기어가서 분명히 말 듣기는 콩밭만 직선으로 오라 이런 말 들었는데 콩밭으로 직선 가다가 내 몸이 별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옥수수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키 큰 옥수수밭에 들어간다고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다 내가 다시 왔어요. 이모, 그 옥수수밭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콩밭으로 오라는데 왜 거기를 갔냐고, 왜 이렇게 애를 먹이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걔 봤을 땐 옥수수밭이 뭔가 무슨 장애물 위험했나 보다. 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좀 들킬 위험이 있어도 콩밭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설명이 지금은 설명할 새가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래. 갔죠. 갔다가 옥수수밭에 숨어 있겠다. 거기로 딱 올 것 같으니까. 콩밭은 오히려 낮으니까. 옥수수밭이 끝나는 어디에 무슨 이렇게 전복초가 있대요. 그러니까 옥수수밭 누구나 다 옥수수밭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옥수수밭이 소리가 나면 잠복초가 그 듣는 게 가까워. 그래서 그 콩밭으로 기어서 옥수수밭 소리가 더 세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기 뭐 콩밭으로 가면 그래도 슬슬슬슬 이런 소리만 나지 크게 무슨 화삭화삭 이런 소리는 안 나니까 콩밭으로 데려가요. 그래 콩밭으로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여기서 조금 앉아 기다리라. 업돼서 기다리라. 뒤따라오는 애들이 왔어요. 둘 다 이렇게 업됐어요. 입안에 보니까 모래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기어서. 네, 그 배들새도 없이 온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버리고 조금 업됐어요. 말할 새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업돼 있으니까 조금 있다 이제 국경警備대가 지금 저기서 밤 낚시를 하려고 낚싯줄을 넣는다는 거예요. 또 한 놈이 강에 나가 있었구나. 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요 앞에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 넘어가지고 거기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갔어요. 근데 걔네 둘이 먼저 가고 난 조금 늦어서 갔는데 내가 걔들하고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나는 앞을 볼 새 없이 얘들이 먼저 가서 둘이 철조망을 딱 들었는데 나는 걔들이 철조망 둔 걸 못 보고 그냥 가다가 뭔가 철조망이 여기 어디 걸리는 감이 나서 딱 돌아보니까 그 옆에 동생이가 언니 어딜 가? 이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넘어가니까. 그냥 막 가는데 철조망인지 모르고 또 들어준 것도 모르고. 들어준 것도 못 봤어요. 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았어요. 요 나무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걔가 낚시를 어느 정도 나는가 보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들어가서 둘이 이렇게 벌로 이렇게 누웠어요. 앉으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나무가 조금 이렇게 가지가 휘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게끔. 근데 눕는 거는 예전에 전화할 때도 그 북한의 무산은 다 민둥산이라 산에 올라가면 누워서 해야 되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눕는 건 선수겠다. 그래서 또 누웠어 이렇게. 솔직히 산에 가면 산이라는 게요 한 훅밖에 안 보이지 꼬미꼬미한 게 없는데 사람이 가 붙어서 있다. 개미 같은 게 이렇게 툭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전화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산처럼 생각해서 들어가면 안 보이겠지 않은데 부산은 민둥산이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보면 쟤네가 2명이 3명이 저거 복장 보니까 통하러 가는구나.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도 창문으로 보고도 달려와서 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민둥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눕는 건 선수다 뭐 그런. 숨는 거는 정말. 그래서 거기 있는데 솔직히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한청이 막 들리고 새가 샥 이렇게 울며 지나가는 새가 있는데 저는 먼저 간 애가 야 이렇게 찾는 줄 알았어요. 하니까 속으로 이런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미쳤냐고. 무슨 우째 소리치는 거고. 아니 네가 안 찾았냐? 안 찾았대요. 아직도 안 갔는데 그렇게 소리 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걔는 한국 와서도 계속 욕하겠다. 올 때 말이야 뭐 이쪽 가든지 소리도 되고 막 나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러겠다. 걔가 마지막에 맥을 넣고 정말 차에 탔는데 그 긴장감이 풀리니까 화이트로 해가지고 정말 차가 가다서고 겨우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모 2명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기특한 청년이네.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지금 병택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군대가 좀 있으니까 또 들어가겠지 아무래도 네. 낚시.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엄청 늦게 들어갔어요. 하나 우리가 8시였는데 한 10시 넘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갔으니까 가자. 가요. 살랑 걸어라. 근데 또 거기서부터 또 갱병까지도 몰더라고요. 살랑 걸는데 아니 그 돌무지를 내가 왜 걸어가겠어요?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니까 그 돌무지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모 돌무지를 왜 걸어가냐? 돌무지 잡혔으면 잡을 뻔. 돌무지를 바로 딱 디댔는데 확 하니까 딱 쟀어요. 지금 그다음에 살살 피해 와서 또 돌아갔어요. 안 되겠다. 그 동생이 와서 나를 보고 소리 낸다고. 얼마나 여기를 꼬집었는지 여기가 새파랗게 되더라고요. 주의하느라고 그럴 거예요. 손 쥐고 와서 양쪽에서 손 쥐고 물이 들어섰는데 저희가 오자던 그 라인으로 못 따라오고 조금 그 경비대 그 피해서 오다 보기 보니까 때문에 피해서 오다 나니까 조금 깊은 데로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기까지 오는데 빠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거기서 들어서부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야 하고 총 쏘고 막 달아오는 것 같은 게 총도 쏴요? 총 쏘라 했어요. 김정일 때부터는 이제는 탈북하는 걸 보면 너네 잡지 못하면 총도 쏴라. 그런 지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총 쏜 건 못 봤는데 누군지 총 맞아서 발 뒤축을 상했다고 그런 잡혀왔다고 그런 말. 그나마 철조망 하나가 2년 전에 떠내려가서 다행이네. 예. 그래서 강 이만큼 와서 그래 그것도 넘어오는데 직선으로 가면 안 된대요. 사선으로 가야 돼요. 그냥 넘어지니까 얘들이 양쪽으로 날 잡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너무 긴장하게 오다 나니까 동생애는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긴장해서. 그리고 이 남자애도 우리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앞에 치마대라는 그런 바위인데 그 바위 짬새길로 이렇게 그 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바위 터봐서 올라가는 길. 그 양 옆에는 이렇게 그 바위를 피해서 양 옆에는 철조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는 길만 철조망이 없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저희 1시간 왔다 갔다. 마지막에는 이게 날이 밝으면 우리 여기 잡히지 않는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비대가 봤는데 맞은편 벼랑에 사람이 셋이 있어. 그래 겨우 찾아가지고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그다음 거기도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죠. 죽잖아. 얼마나 가파로운지. 그렇지. 저도 거기 어딘지 알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예전에는 사람 못 붙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중국 철조망 또 못 넘으니까 결국은 이판사판 벼랑으로 올라가네. 벼랑으로 다. 그 벼랑도 꽤 높아요. 한 30m, 40m 돼요. 엄청 거기서 막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 겨우 우지에서 서로 잡아 끌고 이러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길이잖아. 중턱이. 중국 병방대가 또 가다가 저희를 잡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가지고 그 길 옆에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다 맥을 넣고 여기 조금 앉아 쉴까? 그러면 우리 마중나온 저희 그 전날에 못 넘어서 전화를 하자 하고 전화 감청 들어가서 저희 잡힐까봐 넘어서 전화하자 하고 누가 마중 나오기로 했나 보네. 아무래도 뭐 브로커 했으니까. 이미 전에 부탁을 좀 해놨어요. 그랬는데 넘어가서 전화를 하니까 그 한국에 있는 분이 자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야 이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12시 넘는 시간. 사람 보낼게. 그래 그 사람들이 오는 동안 우리 좀 자자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동안 저희 그 옆에서 실제 앉아서 기다린다는 게 잤어요. 자다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찾는 것도 못 들었어요. 기진맥진해서 둘 다 기절했네요. 다들. 기절했어요 완전. 4시간, 5시간을 아주 고도에 초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찾고 우린 가자.
못 넘어왔는 모양이다. 음. 이렇게 하고 가려는 순간에 깨난 거예요. 그래 마지막 음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냐고. 우리 길 옆이라고. 그러면 우리 찾겠다고. 그래서 어디쯤에 맞은편이라. 그 사람들이 좀 한참 또 찾다가 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그 차 있는 데 거기도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경광대 올까봐 무서워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서 차에 앉으니까 그 남자애는 절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진짜 책임감이 얼마나 있었겠어. 저도 믿겨지잖아요. 이 차 가다가 어느 처소에서 시한놈으로 계속 긴장해서 바깥으로 내려가. 그럼 단속 초소 있는데 거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다 매수했겠다. 네, 어떻게 해놨는지 그 초소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프로들이니까. 네, 그 빈 초소로 그저 쭉 지나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화령에 도착했어요. 밤에 새벽에 조금 있으니까 날이 밝더라. 그래 화령에 도착해서 조금 거기 있는데 화령이 브로커들이 저희를 옷을 갈아 안 입히는 거예요. 저희 옷을 다 또 거기를 오느라고 완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렇지. 있는데 그 보니까 돈을 안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를 옷을 안 갈아입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안 보내줬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도착했다 하니까 이분한테 또 돈이 300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300만 밖에 없으니까 300만 먼저 보낼게. 그리고 내일 다시 보낼게 했는데 300만을 보내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보내면 또 비둘지게 되겠네. 이 사람이 돈을 꿔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부탁을 해놨댔어요. 근데 한 분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줬는데 앞뒤 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중국에다가 고정 돈을 넣던 그 고모부 보고 고모부 전번에 내 5월달에 무슨 돈을 넣었던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하니까 야 너희 돈을 안 내고 도는 선이 있는데 왜 돈을 내냐 그러면서 거기 조금만 있어라. 그게 무슨 선? 교회선? 교회선이. 교회선은 돈은 안 받는데 교회에서 모금한 돈까지 데려오는데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또 몇 달 동안. 라오스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교회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이 한국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구출하려면 진정을 우러나서 좀 이렇게 도와주던지 해야지 꼭 돈을 안 받는 대신에 교회 가서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해라.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 지친 사람들. 한국 오파서. 하인데 또 그걸 보여줘야 모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킵니다 하면 1,000만 원쯤 쓰고 한 3천만 원 모금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근데 뭐 또 그런 선도 없으면 못 오니까 뭐 안 해주는 것보단 고마운데 이왕이면 좀 더 마음 썼으면 좋겠다. 성경 잘 들어오던가요? 한국 와 처음에 라오스 가서 성경 보니까 성경을 중국에서 또 한 달 20일 있을 때 거기에 처음에 온 게 거기도 또 선교사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하나 내가지고 그 집을 통걸로 저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통화할 때 우리 어머니 보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던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나요? 잘 믿어 안 쳤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그 종교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그래서 또 삼국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뭐 따뜻한 물도 나오고 난방도 되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서. 오늘이 내가 아침에 가서 일하면 저녁에 오고 주말엔 쉬고 그 주말에 내가 번 돈으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잡혀갈 걱정 없잖아. 잡혀갈 걱정이 없어요. 잡혀갈 걱정이 없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내 노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뭐 다 북한 정부가 범죄자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배급을 안 주고 실제 여기 와서도 배급이 없고 내가 생활 쪼들리면 여기도 배급 안 주잖아요, 근데. 배급을 안 주는 대신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월급을 받지. 월급 있잖아요. 북한은 월급도 없지, 배급도 없지, 일 나가면 일할 곳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숨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진짜요.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걸음걸음. 저기는 걸음걸음 감옥이고 진짜. 자, 근데 이게 뭐 얘기 많이 들으면 또 재밌겠지만은 시간이 이번 회는 특별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끊고
우리가 김희정님이 탈북민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의 전화를 연계시켜주는 중개소 역할을 7년 하다가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우리 또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